자, 현대 일본의 세계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 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속적인 변화를 겪으며 세계 다른 지역의 발전들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외형적인 발전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왔습니다. 일본의 변화들은 국제 상황이 그 변화됨에 따라서 어떤 그 외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식생활 습관의 변화, 패션의 변화라든가 경제활동의 변화, 또 지식인들의 관심사가 다양한 패턴으로 변화가 됐다는 이러한 세계화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구 문제인데요. 2차 대전으로 패망한 일본은 어떤 발전 과정을 모색했는가?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여기에 써져 있는 그런 판서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글을 관찰하고 강의를 분석하는 그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요. 2차 대전으로 패망한 일본은 어떤 발전 과정을 모색했는가? 지금 3단계 정도가 이렇게 세 가지의 주요한 그 소테마들이 나왔습니다. 일본 사회는 2차 대전 후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졌다는 거죠. 세계 다른 지역의 발전들을 민감하게 관찰했다. 변화를 겪었지만 민감한 관찰을 가졌다는 거죠. 관찰, 그 학습 시간을, 그 다음에 외형적 발전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패스트푸드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맥도날드의 일본 진출 전략과 식습관의 패스트푸드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1970년부터 시작된 그 패스트푸드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날 일본의 대중 음식 문화의 그 세 가지 특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빠르고 맛있다. 값이 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맛있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의 세 가지 특성을 일본의 대중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은 이제 비단 그 음식뿐만이 아니라 현대인이 살아가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과목을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 다른 생각이나 판단이라든가 또 여러분이 각자 처해져 있는 그 사역지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은, 현대인은 경제적인 요소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싸고 경제적인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것이죠. 빠르게 시간적인 선택의 요소를 갖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맛있게, 그것은 이제 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삶의 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6년에 맥도날드 저펜을 시작으로 해서 1996년에 많은 패스트푸드 회사들이 빠르게 시장 점령을 해 나간 것이 이제 일본의 형편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햄버거라고 하는 그 하나의 햄버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음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현대인들의 그 문화 습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현대인들의 어떤 그 습관과 그 문화의 대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햄버거 하면 이제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선체로 빵 사이에 고기를 넣어서 그것을 이제 손으로 잡고 먹는 미국식 식사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 일본 맥도날드의 일본 진출 전략에서는 이러한 그 문화성을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이 고객 공략 부분인데요. 고객 공략. 맥도날드 저펜이 긴자 사거리의 1호점, 신주쿠역 근처에 2호점을 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긴자라든가 신주쿠는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소비 문화의 심장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젊은 문화를 전략적 기반으로 내세우는 성공적인 방법을 가지고 일본 맥도날드가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객 공략의 주요 전략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상업의 중심지, 일본 소비 문화의 심장부,
그다음 상류층과 젊은 문화를 공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살펴봤던 그 고객 공략의 주요 전략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세계화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현대인의 특성을 연구하는 또 다른 그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장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맥도날드 저펜의 고소득층과 젊은 계층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적 전략은 새로운 음식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TG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Traffic Generator죠. 통행 발생 지역.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은 것을 발생한다. 그래서 TG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TG, Traffic Generator, 통행 발생지, 이 명칭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푸드화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1970년대에 시작된 그 일본 패스트푸드 형태의 그 외식 산업의 4가지 주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던 햄버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초밥, 세 번째는 규동, 네 번째는 라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일본 규동인데요. 규동. 이제 쉽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소고기 덮밥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생활이라든가 회사 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 규동에 대한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요. 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규동 가게가 쉽게 길거리에 있고 편의점에서도 사 먹을 수 있는 게 규동입니다. 그래서 음식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식사 중에 하나가 규동인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규동집이 보통 이제 세 군데를 얘기하는데 요시노야, 마찌야, 스키야 등의 그 규동집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 된장국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마찌야 같은 데는 그 된장국을 공짜로 준다라고 합니다. 자, 패스트푸드화의 다양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규동에 대해서 한번 집중 연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화의 과정 중에서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규동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계란을 함께 넣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주문해서 요 접시에다가 계란을 풀어가지고 거기다 간장을 살짝 뿌려서 요 규동 위에다가 올려서 비벼 먹는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생강을 넣어서 먹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생강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흔히 초밥 먹을 때 그 생강이 나오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닭광인 줄 알고 그 단무지, 노란 단무지가 색깔이 빨간색인가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인가 할 텐데 그게 단무지가 아니고 생강입니다. 그래서 초밥집이나 규동집에는 생강이 항상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 그림 뒤에 보시면 이제 요 양념통들이 나오는데요. 그 여러 가지 양념을 뿌려서 규동과 함께 섞어 먹는 거죠. 고춧가루라든가 깨, 후추 같은 그 7가지 정도의 그 양념을 섞어서 보통 먹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된장국과 같이 먹는 거죠. 여기 보면 된장국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일본 말로 이걸 아브레기라고 하는데, 수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통 이제 들고 마셔야 됩니다. 수푼은 보통 이제 그 한국만의 특별한 그 도구죠. 일본과 중국에도 수푼이 있지만 그 수푼이 국물을 떠먹는 용으로 보통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국물을 떠먹는 그 찌개 문화에 해당되는 수푼은 그 한국 문화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샐러드와 함께 규동을 먹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여행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일본에서는 반찬을 하나씩 주문할 때마다 추가 요금이 추가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복의 패스트푸드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패스트푸드화의 그 다양성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일본 패스트푸드의 그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간소한 것, 그 다음에 손쉬운 요리, 그 다음에 이제 동질성, 균일성, 맛이 이제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패스트푸드 음식이 그 빠르게 전파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 패스트푸드 음식이 일본 문화에 이제 뿌리박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세계화인데, 세계화뿐만이 아니라 일본 사회가 도시화되고 핵가족으로 이제 변천이 됐다라고 하는 면을 이제 들 수가 있겠고요. 또 경제 생활이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생활의 여유라든가 또 외식 문화를 즐기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음식의 패스트푸드가 이제 정착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복의 패스트푸드화인데요. 1970년대쯤에 등장하게 된 청바지와 티셔츠, 이것 또한 이제 간소함, 편의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인해서 패스트푸드와 함께 새로운 일본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중산층이 두껍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급 문화를 누구든지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주제가 이제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본 세계화입니다. 자, 첫 번째, 일본의 대중문화와 일본의 이미지가 아시아를 관통하다. 산토리라고 하는 건 이제 일본의 주류 업체를 얘기하는데요. 요즘에는 뭐 서울 막걸리라든가 무슨 경월 그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주류를 가지고 아시아 그 시장 마케팅 전략에 이제 나서고 있는데요. 1976년에 그 일본의 산토리는 중국에서 우롱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서 중국 산토리가 이제 생산 확장 계획을 이제 세웠다는 내용인데, 일본의 음료수 회사들이 그 세계화 전략에 이제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의 이미지화인데요.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일본의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 드라마가 아시아에 널리 퍼지면서 그 기업적인 이미지나 그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높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일본 기업이 그 해외 진출에 성공했고 세계화에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마케팅과 공통적인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인데, 일본식 판매 방식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시장 확보가 양 당사자 간의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업자를 여러 번 방문한다든가 또 동업자와 친분을 쌓음으로써 인간관계를 이제 돈독하게 형성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 방식이 일본 회사들의 그런 고유한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시세이도 그 화장품이 되겠는데요. 시세이도 화장품 회사는 산토리와는 다른 경로로 세계적인 브랜드 반열에 올랐습니다. 현대 화장품이 유럽에서 개발되었다. 또 유럽의 화장품 시장이 초일류 브랜드였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은 일본 그 일제 시세이도가 유럽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경이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세이도 문화의 계보를 한번 연구해 보면 시세이도 스타일에는 19세기 말 일본 예술의 영향으로 프랑스에서 발전한 아르누보가 다시 일본 디자이너들에게 돌아와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새로운 기업 이미지 창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1920년대 시세이도 스타일과 롤랑 바르트의 기호의 제국에 근거해서 일본과 관련된 이미지를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일본식이지만 일본식이 아니고 서양식이지만 서양식이 아닌 시세이도의 그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각인시킨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의 그 성공 전략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 전략, 두 번째는 제품 개발, 세 번째는 조직,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인데, 기업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미지가 절대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 시세이도의 해외 확장은 세계화는 문화의 접촉과 문화적 호응을 얻는 과정으로 요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상품을 개발해서 그 상품을 싼 가격으로 또는 높은 품질로 수출을 한다고 세계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화에 성공한 그런 좋은 브랜드를 연구해 보면 그 배경에는 반드시 그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세이도의 세계적인 그 이미지와 성공을 우리가 연구해 볼 때 서로 다른 정체성의 상호작용과 창조적 발전에서 비롯된 문화적 융합의 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세이도하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산토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산토리의 경우는 대중문화에 창조된 새 일본 이미지라고 하는 그 상품성이 큰 역할을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그 시세이도 같은 경우는 1세기에 걸친 예술적인 교류와 그
그 교류를 통한 문화적 혼성이라고 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기업 지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본은 이제 평생고용이라든가 연공서열, 어용노조로 대표되는 그 특이한 일본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도입된 기술적인 요소와 경영 조직적 요소들을 통합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국내 사회와 생활 양식의 변화는 물론 세계 질서와 일본의 지위의 변화에 따라서 그 형태를 변경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쌓아 올려진 그런 조직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생 고용과 연공 서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본 회사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장기 고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보다 낮은 퇴직률을 보이는 것이 일본의 특징인데, 일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고용을 보장한다,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 고용이 가져오는 그 특징이라고 하면은 생산성 및 효율성의 그 이점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공 서열에 대한 것인데, 일본의 연공 서열은 근속 기간, 그러니까는 근무한 그 기간에 비례해서 사람들은 능력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 장기 근속에서 얻는 경험이라든가 지식이 생산성에 기여한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세계화는 장기 고용이나 연공 서열 구조를 무조건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정된 형태로 지속할 수 있는 일본만의 그런 특유한 그런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인 엘리트층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인데요. 우리가 일찍이 살펴봤던 그 교수 클럽 문화라든가 다보스 문화는 일본 지식인들의 그 기존 문화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중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권, 환경, 여성운동과 같은 그런 테마들이 세계화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비교적 높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인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1980년대 중반 외국인 그 연수생과 노동자의 숫자가 급증했습니다. 1985년도에는 그 플라자 합의의 결과로 엔화 가치가 급등했는데 이때 일본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의 수도 급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두 개의 대립된 그 반응이 나타났는데 쇄국파와 개국파가 그것입니다. 쇄국파라고 하는 것은 외국 노동자들의 범죄 증가 또 차별 문제로 인해서 외국 노동자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개국파는 경제학자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노동의 자유화와 국제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세계화를 역설함으로써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환경에 대한 관심은 현대화와 더불어서 오염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출현한 그 세계 환경운동의 영향으로 새로운 환경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환경운동 분야에서 교수클럽에 의한 세계화의 영향은 미약하고 일본 특유의 상황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성운동인데요. 여성운동은 교수클럽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는데, 유럽이라든가 미국 유학파들이 여성운동, 여성연구, 성연구의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제적 세계화 논쟁에 대한 주제가 되겠는데요. 먼저 세계주의. 세계주의는 시장 메커니즘을 최대한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의 완화라든가 폐지를 주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힘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족국가를 초월한 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중시하고 시장에 대해서 민족국가를 보호하고 강화할 것을 주장한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 그 지방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여러 기능을 지방조직에 이전하고 분권화를 장려해서 지역사회의 그 부활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연구 문제인데요. 세계화 속에서 세계주의, 지역주의, 민족주의, 지방주의가 갖는 의미는 각각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이제 문제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의미, 의의, 뜻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단계고요, 기초 단계고,
그 의미가 내가 속해져 있는 국가나 그 사회나 또는 조직에 어떤 그 의미를 갖는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서 일본에서의 세계화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본은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계속적인 주목을 받고 현대화, 서구화, 국제화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지속적인 개혁을 시도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일본 사람들은 모방에 강하다 그러잖아요. 모방성이 강하다. 그래서 일단 어떤 그 관찰을 통해서 주목과 관찰을 통해서 모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그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를 합쳐서 창조적인 것, 일본만의 그 특이한 세계적인 그런 상품과 생각들을 개발해낸 것이 이제 일본의 지속적인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현대화, 서구화, 국제화라고 하는 그 슬로건은 이제 세계화로 바뀌었고 일본을 추상적으로 외부와 비교하면서 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 기본 구조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세계화는 그 동질화를 낳은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발전하면서 의미 있는 다양성과 다극성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의 세계화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 계속적인 그 발전, 계속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발전을 해왔는데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 문화에 기여하는 의미에서의 그 다양성, 또 어떠한 그 일부 계층이나 계급에 편중되지 않은 그런 다극성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의 그 일본의 세계화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